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세제와 지방 성장 지원, 그리고 청년과 서민 지원 방안도 담겼는데요. 오늘 청와대 팩트방앗간에서 그 핵심 내용과 국민 여러분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큰 방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추진의 목표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주형 주택자라도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거나 비거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내년에 중간 단계를 거쳐서 28년에 본격 시행이 되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현행 유지를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28년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서 29년에 본격 시행하는 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나 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등 현실성을 감안한 방안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네.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의 과세를 합리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공시가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가로 환산하면 예전에는 한 17억 정도에서부터 종부세를 매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시가 20억부터 네.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액이 이한 아예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과세가 되기 시작하더라도 시가 20억부터 시가 한 30억 수준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부담을 완화시킬 드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 30억의 주택에 한 10년간 거주하신 60세 어르신이 계시면 이 경우에는 종부세가 지금은 91만 원인데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되면 76만 원으로 15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억 수준 이하의 분들은 종부세를 안 내거나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30억 원 수준의, 그러니까 주택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왜 맞습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1주택자라도 일정한 가액 이상, 예를 네. 들면 저희들이 이제 각각의 개인별로 주택을 거주한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40억에서 50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이 좀 과도하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형평성을 높이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과세 정상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은퇴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새로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그 집에 거주하셨고 그런데 보유세 부담을 받더니 작년에 소득보다 10%를 넘는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납부하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납부유예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납부유예를 확실히 확대시켰고요. 또한 기존의 납부유예 제도도 있는데요. 5년 이상 보유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이면 7천만 원 이하면 납부유예를 해줬는데 이것도 규정을 바꿔서 8천만 원 이하까지는 납부유예를 허용하도록. 그래서 네.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납부유예를 하려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는 주택담보 대신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거기서 납부를 할 수 있다.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 보험료 부담을 이번 납부유예 할 때 이자 가산에서 차감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1주택자에서 비거주인 경우에도 제가 과세가 정상화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 말했듯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부담이 늘게 되는데 다만 저희가 약간 시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세 대상이 주거용하고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세 대상 기준 아까 시가 20억이 넘어야만 종부세 부담이 되고 그중에서 주거용이냐 비거주가 갈라지는 거지 네. 비주거라고 해서 과세 대상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20억을 넘는 주택 안에서 주거냐 비거주냐 갈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내가 거주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비거주라고 할 거냐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라라고 네. 했고요. 그 취지가 뭐냐면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나는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거주로 인정해 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취약이나 전학 아니면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복양을 위해서라도 비거주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리겠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이슈가 사연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그걸 좀 부득이한 사유라면 저희가 좀 폭넓게 인정하려고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경우, 예, 네. 그런 분 인정해 주려고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그 도저히 이제 거주하기 어려워서 집을 팔겠다 부유세 부담이 있으니 네. 그래서 팔려고 했더니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서 실거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까 팔기가 네. 어렵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파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올해 말까지 토호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 세입자가 있어서 신청까지 하면 그분들의 세입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거를 유예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유예를 지금 해놨고요. 예를 들면 5월 달에 이미 임대 중인 사람이라면 무주택자가 산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이 2028년 5월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네. 제가 해놨는데 이거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추가적으로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매도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불균형을 바로잡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게 네. 증세 아니냐 네.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정부가 강조하는 이 개편의 취지는 네. 무엇인지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저희는 네. 세수 정대를 목적으로 이번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과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럼 이렇게 거둬진 세금 어떻게 되느냐 보면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 이걸 받아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늘어난 세수는 중앙 정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네. 주택의 수가 아니라 보유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맞습니다.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요게 저희가 이제 우리 부대님이 같이 토론을 했을 때도 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많았습니다.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입장이고 반대 의견이 별로 없었던 아이템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공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억 원 주택을 세 채를 들고 있는 분은 2%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30억 공시가 30억 주택에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율 체계 안에서 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단일한 세율 체계를 가짐으로써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서 형평성을 높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합쳤으니까 네.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아까 이제 종부세는 내년에 중간 단계를 거쳐서 28년에 간다. 이 네. 세율도 27년에 중간 세율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개편이 됐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네.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올해 얼마나 보유했는지 이것보다 실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를 하셨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현행 제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1주택자의 경우에 보유를 하면 해마다 4%씩
거주를 하면 해마다 4%씩 해서 최대 10년간 40에서 80%의 공제를 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그런 취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한 해에 8%씩 넣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80%가 되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보면 보유 4%, 거주 4%지만 거주하시는 분은 보유가 자동이기 때문에 네. 해마다 8%씩 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다. 네. 현행대로 10년을 계시면 80%가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보유가 이제 그 지원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세부담이 이제 늘어나는 부담이 네. 되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유 4%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8년이 되면 보유를 2%로 줍니다. 해마다 2%씩 늘게끔. 그리고 거주를 대신에 6%로 늘리는 상태로 계산하고요. 29년이 되면 거주 8%를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체제로 갖게 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그 제도의 이름만 맞습니다.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제의 방식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도, 네. 공제 한도를 새로 네. 두기로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습니다. 그 양도 차익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해당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기 때문에 네. 양도 차익이 작든 크든 80%가 공제되다 보니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 금액이 늘게 됩니다. 공제율에 따라서 당연히 늘게 되겠죠. 그래 되면서 과세형평에 대한 저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면 15억에 사서 5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35억인데 거주를 10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장특 공제가 작동이 돼서 약 20억 원을 소득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너무 크지 않냐. 네. 그래서 비율도 있지만 어떤 한도를 정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요것도 아까 양도세를 3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내년에는 한도를 두지 않고 현행처럼 다 인정합니다. 80%다 인정하고 28년이 되면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한 20억까지 한도를 잡고 29년이 되면 10억 원의 한도를 잡는 식으로 해서 3년을 걸쳐서 시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0억이 적용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제가 한 대략 보면 이게 가액과 뭐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 변형이 많아서 확정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으로 보면 대략 양도 차익이 한 20억 그래서 한 8대 가격 한 30억 정도 되는 분들은 공제 한도가 1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이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80%를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세 형평의 제고를 위해서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이번 개편으로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조정이 되고 네. 그 고령자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세제 혜택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습니다. 두고 일각에서는 비거주 다주택자의 매각을 좀 유도하면서 네. 고령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사실상 좀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네. 취지는 어떻습니까?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부대님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냐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양도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고 특히나 고령자분들이 만약에 은퇴해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가겠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배려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은퇴를 등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주해서 있으시다면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는 50%를 감면하고 최대 5억까지 해서 감면해 드리겠다라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차원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저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부담이 되시다고 하면 납부유예 제도를 저희가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인 분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약 1주택자인데 보유세 부담이 작년 소득이 10%를 넘는다고 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납부유예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하신다면 이런 납부유예 제도가 있으시고 파시겠다고 하고 지방을 가신다면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드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발적 선택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다. 측면입니다. 네, 이런 설명 주셨고 아까 그 양도세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토론회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거래세를 완화해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네.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가 좀 어떻게 네. 균형을 고려하셨습니까?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유세, 양도세의 균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이 네. 나와서 제가 하나 이제 저희들이 마련한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양도세의 경우에는 시가가 30억 원이 안 되는 주택. 제가 보니까 저희 공동주택 전체 한 98.9%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의 대다수의 일반적인 만약에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약에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현재는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공제액에서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본 뭐 장특 공제하고 그리고 250원을 추가로 빼주고 있는데 25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으로 해서 10배 정도 늘려서 더 빼주드리겠다. 그래서 30억 미만의 주택을 팔 때는 2,500만 원을 빼주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대략 최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드린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이것도 균형을 좀 보류를 한 거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전에 고령자분들이 비수가 가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늘면 팔고 싶을 수가 있는데 팔 때 배려를 해달라 해서 이것도 중과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저희가 네. 도입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주택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싶을 때 지방 경기가 안 좋으니 지방주택 살 때도 좀 양도세 혜택을 달라 종부세 혜택을 달라고 해서 만약에 비수도권의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주택을 만약에 사겠다고 하시면 광역시를 제외한 경우에는 1주택자 특례를 주고 주택수도 배제하는 이런 제도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다주택자 매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됐다고 맞습니다. 밝혔잖아요. 유예는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시적 그 유예, 한시적 중과 유예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중과 유예를 다시 도입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정확하게 네.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먼저 유예하고 한시 완화는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현재 양도세가 어떻게 이제 중과가 되냐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의 금액을 갖고 소득세 유리 적용되는데 6%에서 45%까지 양도세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판 집이 한 30% 세율을 맞는 거다라고 하면 1주택자면 30%의 세율을 매기는데요. 2주택자면 거기에다가 현재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20%를 얹습니다. 그래서 30% 아니고 50%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이게 중과입니다. 그래서 원래 5월까지 이거를 정리를 하면 중과 안 하고 원래 30%의 세율로 매기겠다. 이게 중과 유예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과는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보유세가 변할 줄을 모르신 분도 계셨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책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유세를 이렇게 올릴 거면 퇴로를 열어줘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원래 기본 세율만 적용한 건 아니고 20% 중과를 하는 대신에 내년까지는 5%만 2주택 경우에는 5%만 중과하겠다. 내년이 지나면 10%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다시 중과를 제도를 원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하되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그러면 중과 유예가 끝난 다음에 5월부터 올해까지 파는 분들은 중과가 되거든요. 20% 네. 중과됩니다. 그분도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중과 받았던 분들도 혜택을 새로 주게끔 해서 내년에 판 거랑 동일하게 취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다, 사실과 그렇습니다. 다르다 바로 맞습니다. 잡아주셨고 네.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며 복잡한 세제를 정상화하려는 이번 개편안. 과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